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 중인 평범한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보이죠? 아파트 경비원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갑질에 관해서요. 그래서인지 요즘 신식 아파트엔 경비분들과 주민들 사이에 영역 구분이 철저해져 서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사는 아파트처럼 오래된 곳은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얼굴을 마주할 기회도 많고 그만큼 서로 교류할 일도 많죠. 저는 오늘 참 좋은 분이었던 저희 아파트 경비원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지나치게 자린고비처럼 살았던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외식 5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이고 시장을 볼 때 500원어치 콩나물을 400원으로 깎아줄 수 없냐고 흥정하던 엄마의 모습이 당연했던 정도의 사정이었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선 마음만은 항상 넉넉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겨울철 구세군 모금함을 보면 주머니에 동전 하나라도 꼭 넣고 오셨고 TV에 나오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후원금 모집 광고를 보면 꼭 전화를 한 통씩 걸어 소액이나마 기부금을 내셨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군소리 한 번 얹지 않고 따르셨고요.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당시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아파트의 경비 일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이야 아파트 단지에 경비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당시엔 아파트 한 동에 경비실이 한두 개씩 있었죠. 사람들이 차키나 집 열쇠를 자주 맡기기도 했기에 경비원분들은 몇 층 몇 호에 누가 사는지 전부 알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민들에게서 가끔 먹을 거나 선물을 받아오셨는데 고기 세트나 통닭 같은 거라도 가져오시는 날은 우리 가족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을 나누어 받았으니 우리도 항상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빠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돈 좀 더 아껴서 저와 제 여동생에게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더 사줬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돈을 쪼개 나누어 주는 건지 말이죠. 아버지, 우리가 불우이웃이야. 누가 누굴 도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이렇게 베풀 여유가 있는 거지. 이번에 내 수학여행비 내주는 것도 빠듯했다며. 없는 살림에 아버지가 이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아껴도 우리 집 형편이 계속 이렇지. 순애야, 그래도 우리 네 가족은 적어도 배 한 번 골지 않고 다들 건강하잖니. 남는 것을 베푸는 것이 정이 아니라 작더라도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게 정이야. 아버지 딸들한테나 먼저 나눠봐. 우리한테 용돈이나 한번 넉넉히 줘보고 그런 소리 하라고. 거지처럼 아끼고 사는 것 정말 지긋지긋해. 등교 전 아침 식사 자리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아버지의 말에 저는 신경질을 내며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곤 집을 획 나와버렸죠. 아직까지도 제게 미안해하는 눈빛을 보내던 아버지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못되게 굴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면 다시 집에 들어가서 버릇없이 굴어서 죄송하다고 일 잘 다녀오시라고 말씀이라도 드리고 왔어야 했죠. 그리고 그날 퇴근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아마 과로가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대로 영영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아버지 어딨어?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저는 다급하게 아버지를 찾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고작 거지처럼 아끼고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는 말이라뇨. 시간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 뒤 엄마는 슬픔을 모두 갈무리하기도 전에 식당 일을 구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당장 저와 동생의 학비 그리고 생활비가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엄마를 도우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여동생만큼은 대학에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저의 벌이로 여동생은 무사히 대학에 진학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제야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던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이나마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2년 뒤 공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했죠. 남편은 참 착하고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시모와 시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집안의 가장이 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남편 또한 시동생이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자 그제야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시동생은 자신이 시모를 모시고 살겠다고 남편에게 말했다더군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청춘을 포기했으니 이젠 자기가 날 대신해서 어머니를 모시겠대. 고생 많았다고 동생이 날 끌어안고 우는데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 보답받는 기분이더라고. 그리고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던 어느 날 시모가 저를 불러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생 고생해온 네가 더 넉넉한 시댁을 만나 편안해졌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가진 게 없는 시엠이라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희 집도 어렵기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너도 이제 내 자식 아니니? 그래도 순애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진태가 마음씨 하나만은 나란히 못지않다. 살면서 가난은 해도 네 마음에 찬바람 들게 할 일은 없을 거야. 게다가 너희 둘 다 착하고 성실하니 금방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순애야,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진심으로 고맙구나. 저와 남편은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가난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 둘을 낳고 직장을 그만두었고 남편은 더 큰 공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단칸방에서 작은 빌라 전세로 옮길 수 있었고 그로부터 몇 년 뒤 드디어 오래된 아파트나마 자가로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출금을 잔뜩 끼긴 했지만요. 아파트로 이사 간 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저와 남편은 그간의 고생이 생각나 눈물을 글썽였죠. 서로 고생 많았다고 다독이며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아이들 모두 중학생이었을 무렵이었어요. 저희 동엔 새로운 경비 아저씨가 부임하시게 되었죠. 70대가 넘어 보이는 경비 아저씨는 여태껏 일하셨던 경비원 분들 중 가장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항상 주민들을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하셨고 아파트 주민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주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건만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를 집까지 가져다 주기도 하셨죠. 아유, 아저씨, 이러시지 말라니까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내려가서 가져가면 되는데요. 늙은이가 운동 삼아 오르내리는 거죠. 고층에서 보면
또 경치가 색다르지 않습니까? 바람도 선선한 것이 올라오길 참 잘했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언제부턴가 아저씨를 산타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더군요. 산타 할아버지? 네, 항상 경비 아저씨가 오실 때면 선물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게 무슨 선물이야. 우리한테 올 택배지. 어쨌든 오실 때마다 가족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게다가 우리랑 마주칠 때마다 진짜 친손자 대하듯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우리 진짜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좋은 분들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여태 아버지의 말씀을 잊고 살았거든요. 남들에게 베풀고 살기엔 가게 사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이제 연세가 드신 양가 어머니께 용돈도 보내드려야 하고, 아이들이 자랄수록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기도 했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오랜만에 아버지 생각이 나니 경비 아저씨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더군요. 큰아들의 말을 들은 이후 저는 경비 아저씨께 전보다 더 잘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경비 아저씨께 음식을 해다 드리기도 하고, 명절이면 남편에게 들어온 선물을 아저씨께 드리기도 했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없는 형편을 쪼개어 정을 나눈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소매치기라는 게 정말 드물잖아요. 그 드문 일이 바로 제게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바로 아파트 정문에서 말이죠. 아, 도와주세요. 저의 비명소리에 달려온 건 다름 아닌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노인분이 달리기가 어찌나 빠른지 잽싸게 도망가는 소매치기를 아저씨는 순식간에 붙잡아 오셨어요. 게다가 글쎄 그놈을 단숨에 제압까지 해버리시지 뭐예요. 그 건장하고 젊은 남자를요. 저는 그 사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저씨는 경찰들에게 그 소매치기 놈을 인계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가방 또한 무사했고요. 아주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아저씨야말로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경비 아저씨는 몸싸움을 한 건 자신이면서 오히려 제 안위를 걱정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경비 아저씨의 몸을 살폈고, 아니나 다를까 경비 아저씨의 얼굴과 팔엔 생채기가 가득하더군요. 그럴 만도 했죠. 소매치기를 잡을 때 온몸을 던지고 바닥에서 구르셨으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크게 다쳤으면 어쩌시려고요? 제 자식 같아서 그랬지요. 나 아주머니 나이 때 아들놈이 있거든요. 한사코 병원은 됐다는 아저씨의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저씨를 집으로 모셔와 상처의 약을 발라드리면서 말했어요. 아저씨는 제 걱정에 그저 허허하고 웃으셨고요. 아무리 자식 같다고 한들 누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이후 저는 감사한 마음에 한 번씩 아저씨를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아저씨를 좋아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인 저와 남편은 아저씨가 아버지 같아서 좋았고, 할아버지가 없던 아이들은 아저씨에게 할아버지 하고 부르며 아저씨를 곧잘 따랐죠. 그렇게 아저씨가 근무하신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들어오던 전 문득 이상함을 느꼈어요. 항상 바닥을 쓸거나 분리수거를 하고 나무들의 가지까지 치며 쉬지 않고 일하시던 아저씨의 모습이 며칠째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경비실을 지키고 있던 다른 경비 아저씨께 물어보았죠. 안녕하세요. 혹시 오종규 아저씨께선 휴가라도 가셨나요? 요즘 통 안 보이셔서요. 오씨 말이오. 말도 마쇼. 그 양반한테 큰일이 있었어요.
네? 무슨 큰일이요? 그리고 그 아저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게 아주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저씨한테 더듬더듬 재차 물었어요.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아, 그렇다니까. 집세 낼 때가 지나서 오 씨가 살던 집주인이 어제 직접 집에 찾아가 봤는데 글쎄 침대에 누워서 죽어 있더래요. 죽은 지 한 며칠은 된 것 같다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지. 혼자 살았던 모양이더라고. 어쩐지 요 며칠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는 게 이상했는데 참 딱하게 되었어. 갑자기 듣게 된 아저씨의 사망 소식에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서서 굳어버렸어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과 함께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정정한 모습으로 나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니요.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경비 아저씨한테 다급히 여쭈었습니다. 그럼 장례식장은요? 어디 병원인지 아세요? 장례식은 무슨, 장례 치러줄 가족도 없어서 지금 병원 안치실에 계속 누워있대요. 네? 아니, 아드님은요?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네. 나도 잘은 몰라요. 옷이랑 오다 가다 대화만 몇 번 했지. 아, 우리 같은 교대직이 오래 얼굴 마주할 일이 있나. 아무튼 퇴근 때마다 꼭 소주 두세 병씩 사들고 집에 가더니 결국 그렇게 쓸쓸히 가버렸소. 에휴,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사람 좋았던 아저씨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이 그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그래서 전 관리사무소의 부탁에 아저씨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뭐라도 도움이 될 정보가 있나 싶어서요. 그러고 보니 매번 저희 집으로 초대만 했었지 정작 아저씨가 어떻게 살고 계신지는 한번 물어본 적도 두 눈으로 본 적도 없었더라고요. 저는 집주인에게 부탁해 아저씨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제게 열쇠를 건네주며 투덜거리더군요. 시체 냄새가 집에서 빠지질 않아 고역이에요. 아유, 앞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은 세를 받지 말던가 해야지 원. 그 영감이랑 무슨 사이예요? 잘 됐네. 가까운 사이면 이 짐들 좀 어떻게 정리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또 내 돈 주고 이 짐들 다 내버리게 생겼어요. 이달치 월세도 못 받고 소문나서 방이라도 안 나가면 이게 다 무슨 손해예요? 아휴, 볼일 끝나면 여기 화분 아래 열쇠 두고 그냥 가세요. 뭐 어차피 훔쳐갈 것도 없는 집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슬퍼해주는 이 하나 없는 아저씨를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밀려오더군요. 방 안엔 빈 소주병들이 수도 없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게다가 모아뒀다 버리려고 하셨는지 다 먹은 컵라면 용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옆엔 뜯지 않은 컵라면 몇 개가 나뒹굴고 있더군요. 일을 하실 땐 그렇게나 깔끔하게 쓰레기며 재활용들을 정리하시던 분이 집에서는 홀로 외롭게 이런 생활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눈시울이 저절로 붉어졌어요. 이렇게 혼자 쓸쓸히 사시는 줄 알았더라면 반찬이라도 자주 해서 챙겨드리고 더 자주 집으로 초대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저는 저희 가족과 식사를 하실 때면 그렇게 기뻐 보이시던 아저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아들들을 친손주 대하듯 저와 남편을 자식 대하듯 했던 아저씨의 행동들도 함께 말이죠. 그저 마음씨 따뜻한 좋은 분이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없던 아저씨께선 진심으로 사람의 정을 원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살갑게 정을 베풀어 주셨던 거겠죠.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아저씨의 집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탁상 근처에 수첩이 하나 눈에 띄더군요. 그곳엔 몇 개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건네받은 아저씨의 휴대폰을 열어보니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고작 15개 남짓이더군요. 그렇게 살펴보다 저장된 연락처 중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 아들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번호였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번호가 긴 것을 보니 우리나라 번호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번호로 먼저 문자를 남겨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애라고 합니다. 이틀 전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아있는 연락처 중 가족으로 생각되는 번호가 이것밖에 없어 연락 남겨요. 지금 시신을 인계할 사람이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번호를 함께 남겨놓을 테니 문자 보시면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후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끝내 아들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여보, 아저씨 장례 우리가 치러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 사정도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대로 모른 척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요. 당신 뜻대로 해. 참 좋으셨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가셔서 나도 영 마음이 안 좋았어. 마지막까지 쓸쓸하게 가시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잘 보내드리자. 남편은 제 뜻을 기꺼이 따라주었어요. 가게 사정도 넉넉지 않던 차에 참 고마웠죠. 그렇게 전 경비 아저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수첩에 적힌 몇 개의 연락처에 모두 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탁해 아파트 전체 방송으로 아저씨의 부고 소식을 알렸어요. 안녕하세요, 입주민 여러분. 저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 중 한 사람입니다. 갑작스런 전체 방송에 다들 놀라셨겠지만 조그만 시간을 내주시어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종규 경비원님을 아실 겁니다. 가을이면 항상 부지런하게 낙엽을 쓸고 겨울이면 쉼없이 눈을 쓸어내시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던 분이셨죠. 입주민 분들 중 누군가는 아저씨께 택배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테고 또 누군가의 자녀분은 퇴근하지 않은 부모님을 대신해 놀이터에서 아저씨와 놀아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오종규 경비원께서 며칠 전 혼자 살던 자택에서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족분들 또한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제가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합니다. 행여나 이 핑계로 모금을 하거나 저를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이런 방송을 한 게 아니니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일부터 인근 대학병원의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할 계획이니 입주민분들께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조문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입주민들에게 경비원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정과 친절을 생각하시어 오종규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쓸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쓸쓸하게 고독사하신 아저씨의 마지막 가는 길이 조금이라도 시끌벅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아저씨의 장례식엔 많은 입주자분들이 조문을 와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상주복을 입고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켰고 아들들 또한 학교가 끝나자마자 장례식장으로 곧장 오더군요. 하지만 우리 가족과 입주민들이 왔었다고 해서 아저씨의 장례식장이 쓸쓸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부고 문자를 돌렸던 사람들 중
조문을 왔던 사람은 단 2사람, 집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오랜 친구라는 할아버지 한 분뿐이셨어요. 조문을 마친 친구분은 오래도록 빈소를 지키시며 술을 드셨고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 감사 인사를 드렸죠.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가족이 아닌 제가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지,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들으시더니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곤 한탄을 시작하시더군요. 고마워요. 참으로 고마워. 우리 종규가 이렇게 쓸쓸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멀리 산다고 격조했던 게 너무도 후회스럽네요. 종규 그놈이 젊었을 적엔 직업 군인이었어요. 군인을 그만두고 나서도 크게 사업도 하면서 잘 나갔죠. 그놈 인간성까지 좋아 주변에 사람도 무척이나 많았고요. 그런데 그놈이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아주 천하의 몹쓸 년이었지. 종규 돈을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것은 예산일이고 나중엔 바람까지 피더이다. 그 집 둘째 아들 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년이 밖에서 바람 펴서 가진 애였지 뭐요. 아저씨는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아픈 삶을 살아오셨더군요. 친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경비 아저씨가 살아온 세월 이야기에 저는 더욱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그 착한 놈이 그 아들마저도 자식으로 품더이다. 마음으로 낳은 아들도 아들이라면서요. 친아들인 첫째 아들도 그렇고 그렇게 품은 둘째 아들도 그렇고 다행히 제 엄마를 안 닮아서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지금 종규놈이 저렇게 쓸쓸히 장례 치러줄 가족 하나 없이 떠나진 않았을 텐데. 그 일이요? 아들 둘이 모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대로 거기 눌러 앉았죠. 당시 종규 사업이 잘 될 때라 그만큼 지원해줄 여력이 충분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만 큰아들이 죽고 만 거예요. 종규 놈이 충격을 받아서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 썩을 년이 뒤통수를 치려면 종규 상처가 좀 낫고야 치던지 큰아들이 죽자마자 종규 사업 자금 다 털어먹고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았다오. 종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한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정도였으니 집안이 아작이 나도 단단히 아작이 났던 거지. 에휴. 항상 웃고 계시던 아저씨에게 이런 속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그 친구분에게 물었어요. 그럼 둘째 아드님은요? 지금 어디 계신 건데요? 저는 아저씨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우리 아들이라고 저장된 사람의 연락처가 생각났습니다. 그 길고 이상했던 번호요. 친구분의 입에서 미국이라는 말을 들으니 이제야 그 연락처가 왜 그런 번호로 저장되어 있었는지 알겠더군요. 나도 몰라요. 이렇게 제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올 정도면 미국에서 죽었는지도 모르지. 종규 그놈이 이후엔 통 가족에 대한 말을 안 했으니까 말이죠. 친구분께서 알고 있는 아저씨의 사연은 이게 전부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친구분은 눈물을 내비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규가 이렇게 가는 걸 보니 참 덧없는 게 사람 인생인가 봅니다. 그래도 종규 마지막으로 가는 길 끝까지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정말로. 분명 아주머니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저는 잔뜩 취한 친구분을 택시에 직접 태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3일 내내 발인을 하는 순간까지도 혹시나 나타날 아저씨의 둘째 아들을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렇게 아저씨는 우리 가족 4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줌의 제가 되어 정말로 영원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와 남편은 그동안 들어온 조의금으로 아저씨의 유고를 납골당에 안치시켰어요. 혹시 늦게라도 누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발인이 끝난 후엔 유품 정리 업체를 불러 아저씨가 살던 집의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아저씨가 끝내주지 못했던 그달치 월세를 건네며 이렇게 부탁했어요. 아저씨가 보증금도 없이 달세로 사셨다면서요. 월세를 제할 보증금도 없으셨을 텐데 이거 받으세요. 아니 그쪽이 그 영감이랑 무슨 관계였길래 이렇게 직접 짐도 정리해주고 월세까지 챙겨주어. 나야 뭐 좋지만서도. 대신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 받으시고 마음속으로나마 아저씨 좋은 곳에 가시길 기도해 주세요. 그냥 아저씨가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요. 그리고 누가 혹시라도 찾아오면 제게 꼭 연락 좀 주시겠어요? 그거야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아무튼 고마워요. 꼭 그리하리다. 그 양반이 찾아오는 이 하나 없더니 밖에서는 그래도 인생 잘 사셨는가 보. 그쪽처럼 좋은 사람을 곁에 뒀던 걸 보니 그쪽 가족 덕분에 가시는 길이 슬프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집주인은 돈 봉투를 슬그머니 열어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10년 전 가진 돈 한 푼 없는 아저씨에게 보증금 없이 집을 달세로 내주시고 장례식에와 조의금까지 내셨던 걸 보면 말만 저렇게 하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저씨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경비실엔 새로운 경비원분이 오셨지만 저는 예전 경비 아저씨께 했던 것처럼 살갑게 굴 수가 없겠더군요. 두려웠던 거겠죠.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분명 있는 법이니까요. 어느덧 계절은 무더운 여름에서 가을이 되었고 유난히도 선선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저 혹시 박순애 씨 핸드폰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휴대폰 너머의 목소리는 저와 동년배쯤 될 법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이 누군지 제게 소개를 한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돋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동현이라고 합니다. 오동현이요? 네. 박순애 씨께서 지난달 직접 장례를 치러주셨던 오종규 씨의 둘째 아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애타게 찾던 아무도 생사조차 모른다던 아저씨의 둘째 아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격앙된 목소리를 숨기지 못했어요. 그 미국에 이민 갔다던 아저씨 둘째 아들 말이에요? 이상한 미국 번호로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던? 네, 맞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잠시 찾아뵈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내가 아드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를 거예요. 언제요? 어디서 만날까요? 아저씨의 아들은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까지 직접 오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1시간 뒤 우린 저희 집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동현입니다. 박순애예요.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너무 반갑네요.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요. 우린 그쪽이 친아버지가 아니라서 일부러 오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우선 순애 씨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부터 드려야겠네요. 저 대신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이요. 그리고 동현 씨는
자신이 왜 늦게 찾아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며 아저씨의 친구분께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아저씨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선 저를 형과 차별하지 않고 정말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어요. 친모였던 제 어머니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주셨죠. 아버지는 제가 20대 초반일 적 저희 형과 함께 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5살 때 그만 사고가 났던 거예요. 형과 저는 함께 제가 모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형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도 형은 유독 안전벨트를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사고가 난 날 형은 그 자리에서 즉살했지요. 저는 안전벨트 덕분에 살았지만은요. 아저씨의 친구분이 잘 모른다던 아저씨의 큰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식을 자기보다 먼저 그것도 지구 반대편의 타국에서 떠나보내야 했던 아저씨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아버지는 제게 네가 형을 잡아먹었다며 소리를 지르곤 오열을 하셨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제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가다가 형이 죽은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저는 그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죠. 당시 저도 많이 다쳤었지만 제 상처쯤은 눈에 보이지도 않더군요. 형을 제 손으로 죽게 했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괴로웠어요. 게다가 제 친모는 그동안 그렇게도 망나니처럼 행동을 하더니 마지막까지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저지르더군요. 형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경황이 없던 때를 노려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말이죠. 참 끔찍한 여자죠. 그리고 해외로 튄 건지 어쨌는지 결국 어머니를 잡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원망의 방향은 결국 저를 향하고 말았어요. 동현 씨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저는 도대체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그저 아무 말 못하고 동현 씨가 말을 잇기만을 기다렸죠. 그 뒤 저는 일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돌아간 뒤 계속해서 아버지와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제 연락을 받지 않으셨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엔 제가 아예 찾아갈 수도 없게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주소지 이전도 하지 않으셨고요.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께서 나를 끊어내신 거구나. 나를 버리신 거야. 하고 말이죠. 이해는 했습니다. 제 친모가 그렇게 자신을 배신했고 친아들마저 저 때문에 그렇게 참혹하게 가버렸는데 제가 미우신 게 당연했겠죠. 이후 저는 새 번호로 휴대폰을 바꿨고 저를 버린 아버지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인지 쓰던 번호를 차마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언젠가 혹시라도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줄 날이 올까 봐서요. 그렇게 저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 그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충전을 해놓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달 동안 유럽 출장을 갔을 때 그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갔었어요. 어차피 10년간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휴대폰이니 그 2달 동안 방치해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필 그 사이에 순애 씨가 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셨던 거죠. 저는 출장이 끝나고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고요. 타이밍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10년 동안 기다리던 연락을 하필 그때 받게 되어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 못했다니요. 어쩜 이렇게 운명이 얇고 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저씨께서 아드님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랬으면 제게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하셨었겠죠.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렇게 위로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쓰게 웃는 동현 씨에게 그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아저씨의 유품을 가방에서 꺼내 건네주었어요. 아저씨 유품이에요. 언젠가 혹시라도 가족이 찾아오면 드리려고 따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열어보세요. 제가 동현 씨에게 건넨 유품은 바로 연락처 몇 개가 적혀 있었던 아저씨의 작은 수첩이었어요. 동현 씨 수첩을 한 장씩 넘겨보더니 이내 점점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이건 제가 연락처를 발견했던 수첩엔 다름 아닌 몇 개 되지 않는 아저씨의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술을 드시고 쓰신 건지 글씨가 매우 삐뚤빼뚤했지만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는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죠. 일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젯밤 꿈에 첫째 동규가 나왔다. 어린 시절 모습을 한 동규가 내게 아빠라고 해맑게 불러대는데 나는 차마 미안해서 동규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 뒤에서 동현이가 서럽게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동규에게도 동현이에게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울기만 했다. 어제는 동현이의 생일이었다. 낯선 미국 땅에서 미역국이나 제대로 먹고 있었을지 모르겠다. 마음 같아선 직접 미국으로 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지만 동현이에겐 내가 곁에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네가 형을 죽였다고 그 어린 자식에게 원망을 퍼부어대던 애비가 무슨 자격으로 이제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저 동현이가 모쪼록 건강하게 제 형모까지 잘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도 박순애 씨네 가족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다. 박순애 씨 집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게도 저런 가족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돌아오는 길엔 유독 마음이 씁쓸해졌지만 말이다. 동현이는 결혼을 했을까? 내게 눈이 파란 손주들이 생겼을까? 순애 씨네 아들들은 내게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혹시 내게 친손주들이 있다면 내 아들 아내의 부친은 아직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내 손주들이 나 대신 그 사람에게 원 없이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수첩의 제일 뒷장엔 언제 찍었는지 모를 아저씨의 낡은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사진 속 달고 다른 아들 둘의 얼굴은 아저씨가 얼마나 사진을 어루만져 썼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더군요. 수첩의 내용을 전부 본 동현 씨는 이내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동현 씨에게 말해주었죠. 아저씨 휴대폰에 아드님 번호가 우리 아들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아저씨는 동현 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드님을 잠시라도 원망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동안 동현 씨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며 서로를 그리워만 해야 했던 아저씨와 동현 씨를 생각하니 제 가슴이 다 미어지더군요. 동현 씨는 카페 안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렇게 한참을 수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진정 좀 되셨어요? 그리고 겨우 눈물을 그친 동현 씨는 남은 커피를 쭉 들이키더군요. 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순애 씨가 아니었으면 전 아버지의 마음도 평생 모르고 살 뻔했네요. 한평생 제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요. 아버지 장례일도 그렇고 이렇게 유품을 간직해 주신 일도 그렇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순애 씨.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마음이 좋네요. 이제 마음의 짐 내려놓으시고 미국에서 편히 사세요. 아저씨 유고를 모신 납골당 위치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한 번씩 찾아뵈어 주시고요. 납골당 비용은 앞으로도 제가 그냥 낼게요. 미국에 계시는 동안 동현 씨보단 제가 관리하는 게 나을 테니까요. 저는 이만 자리를 마무리하려 동현 씨에게 아저씨를 모신 납골당 주소를 적어주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동현 씨가 저를 붙잡더군요. 잠시만요, 순애 씨. 사실은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동현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번에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고 순애 씨께 보답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적게나마 장례 때 들었던 경비만큼이라도 살해를 하고 싶어요. 보답이요? 괜찮아요. 애들 아빠나 저나 뭘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까요. 아니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제게 정말 갚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보답도 못하게 하시면 저 돌아가서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동현 씨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동현 씨는 그제야 웃으며 제게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 통장에 찍힌 금액은 정말 기함할 만한 액수였습니다. 동현 씨가 제게 보낸 사례금은 무려 1억이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당장에 동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동현 씨는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디 부담스러워 말고 받아주세요. 정 부담스러우시면 아버지 납골당을 관리해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안 받아주시면 저 마음이 무거워져서 미국으로 못 돌아가요. 이미 돈은 이체받았고 저는 동현 씨의 계좌를 모르니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았고 동현 씨와는 후일을 기약하며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무척이나 놀라더니 제 예상대로 1억이라는 돈에 대해 몹시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생각해둔 방법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직 집 대출금 5천만 원 남아있잖아. 그거 전부 상환하고 남은 돈은 독거노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쓰자. 아저씨처럼 혼자 쓸쓸히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이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사비를 들여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1,000만 원은 봉사단체에 기부를 했고요. 아들들은 자초지종을 듣더니 자기들도 함께 하겠다며 먼저 저희를 따라 나서더군요. 참 기특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저희 큰아들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사회복지학과를 일부러 선택했더군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아저씨가 큰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셨다면 참 기뻐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엔 아저씨의 첫 번째 기일을 맞아 가족끼리 다 같이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저씨 기일에 맞춰 한국에 들어온 동현 씨와 동현 씨의 가족들을 마주치고 말았지 뭐예요.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납골당에서 내려와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했답니다. 아저씨의 일기대로 동현 씨에겐 손주들이 둘이나 있더군요. 비록 동현 씨 아내가 한국계 교포라 아이들의 눈이 파랗지는 않았지만은요. 아직도 경비실을 지날 때면 제게 환하게 인사를 해주던 아저씨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그럼 속으로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요.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 경비원분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생 많으시다고 항상 제가 사는 공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럼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